대출 심사에서 떨어진 30대 직장인이 있습니다. 정규직에 월급도 꼬박꼬박 받고 저축도 있는데 말이죠. 신용등급이 낮다는 이유 하나만으로요. 한국에선 지금도 수백만 명이 낮은 신용등급 때문에 대출 이자가 몇 배나 높거나 아예 금융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불과 20년 전만 해도 지금과는 완전히 다른 방식이었더니 시스템이 어떻게 우리 삶을 이렇게까지 지배하게 된 걸까요? 오늘은 한국의 신용평가 시스템이 어떻게 만들어졌고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한국의 신용평가 시스템을 이해하려면 먼저 어떤 정보가 수집되는지부터 봐야 합니다. 우리의 개인정보가 기록되는데 주민등록번호부터 시작해서 직장정보, 소득 수준, 그리고 가장 중요한 금융거래 내역이 전부 포함되거든요. 신용카드 사용 내역, 대출 상환 기록, 연책 여부, 심지어 통신비 미납까지도 다 기록됩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건 모든 금융활동이 다 반영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이스 신용평가와 KCB 같은 신용평가 회사들이 정보를 모읍니다. 은행, 카드사, 캐피탈사, 저축은행, 통신사 등에서 데이터를 받아서 거대한 데이터베이스를 만드는 거죠. 당신이 신용카드를 얼마나 쓰는지, 대출금을 제대 갚는지, 현금 서비스를 받았는지, 카드론을 썼는지 전부 기록됩니다. 연체가 하루만 돼도 기록에 남고 그게 쌓이면 신용등급이 떨어지는 거예요. 여기서 문제가 시작됩니다. 월세를 성실하게 내는 사람의 기록은 잡히지 않거든요. 집주인에게 매달 50만 원, 100만 원씩 꼬박꼬박 내도 신용평가에는 아무 도움이 안 됩니다. 반면 신용카드로 커피 한 잔 사고 제대 갚으면 그건 플러스 요인이 되죠. 이게 첫 번째 불공정입니다. 성실하게 생활하는 사람의 신용도가 제대로 평가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신용평가 회사들은 데이터를 받아서 신용등급을 매깁니다. 예전에는 1등급에서 10등급까지였는데 2021년부터는 1000점 만점의 신용점수제로 바뀌었어요. 점수가 높을수록 좋은 거고 낮을수록 금융거래가 어려워집니다. 같은 사람이라도 나이스와 KCB에서 점수가 다를 수 있어요. 각 회사마다 평가 알고리즘이 조금씩 다르거든요. 점수를 먹이는 주요 요소들을 보면 가장 중요한 건 역시 연체 기록입니다. 한 번이라도 연체하면 점수가 크게 떨어져요. 대출 상환 이력도 중요하고요. 신용카드 사용액이 한도 대비 얼마나 되는지도 봅니다. 카드 한도가 300만 원인데 280만 원을 쓰고 있으면 점수가 깎이는 거예요. 현금 서비스나 카드론 같은 단기 대출을 자주 쓰면 점수가 떨어지고요. 금융거래 기간도 영향을 미칩니다. 신용카드를 오래 쓴 사람이 유리하죠. 그런데 여기서 역설이 생깁니다. 젊은 사람들은 금융거래 기간이 짧아서 신용점수가 낮은데 신용점수가 낮으니까 대출을 못 받고 대출을 못 받으니까 신용기록을 쌓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악순환이죠. 이렇게 만들어진 신용점수는 은행, 카드사, 보험사, 심지어 통신사까지 모두가 확인합니다. 대출을 신청하면 은행이 당신의 신용점수를 보고 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승인이 되더라도 점수에 따라 이자율이 달라지거든요. 신용점수가 높은 사람은 연에 빌릴 수 있는데 점수가 낮은 사람은 10%가 넘는 이자를 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똑같은 금액을 빌려도 신용점수에 따라 내야 하는 이자가 몇 배 차이 나는 거예요. 3억 원을 30년 동안 갚는다고 하면 이자율이 몇 퍼센트 차이 나는 것만으로도 수천만 원이 달라집니다. 부자는 더 싼 이자로 돈을 빌려서 더 부자가 되고 가난한 사람은 비싼 이자를 내느라 더 가난해지는 구조인 거죠. 여기서부터 이야기가 복잡해집니다. 신용점수에는 우리 사회의 불평등이 녹아 있거든요. 겉으로는 공정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태어날 때부터 유리한 사람과 불리한 사람이 나뉘어 있습니다. 부모가 부자인 사람은 일찍부터 신용카드, 가족카드를 쓰면서
신용 기록을 쌓을 수 있어요. 대학생 때부터 좋은 신용 점수를 가질 수 있는 거죠. 반면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난 사람은 어떨까요? 사회에 나와서 처음 신용카드를 만들고 처음 대출을 받고 그때부터 신용 기록이 시작됩니다. 같은 나이인데도 누구는 이미 10년치 신용 기록이 있고 누구는 이제 막 시작하는 거예요. 공정하지 않죠. 신용 점수가 낮아지는 이유도 불평등과 연결돼 있습니다. 누가 연체를 하게 될까요? 돈이 없어서 연체하는 겁니다. 갑자기 병원비가 나가거나 실직을 하거나 사업이 어려워지거나 이런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연체하게 되면 신용 점수가 떨어지고 그러면 앞으로 돈을 빌릴 때 더 비싼 이자를 내야 하는 거예요. 어려울 때 더 가혹한 조건이 부과되는 겁니다. 통신비 연체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달에 5만 원, 10만 원 내는 통신비를 못 내서 연체되면 신용 점수에 악영향을 미쳐요. 카드값 100만 원 연체한 것과 통신비 5만 원 연체항에 똑같이 기록됩니다. 금액이 작아도 연체는 연체거든요. 그런데 통신비를 못 낼 정도면 이미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인 거잖아요. 그런 사람에게 신용 점수를 깎아서 금융 접근을 더 어렵게 만드는 게 과연 합리적일까요? 잠깐 학자금 대출 얘기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한국에서도 학자금 대출을 받는 학생들이 많거든요. 한국장학재단의 학자금 대출은 비교적 이자가 낮지만 졸업 후 상환이 부담스러울 수 있어요. 취업이 안 되거나 소득이 낮으면 상환이 어렵죠. 연체하게 되면 신용 점수가 떨어지고 그러면 나중에 전세 대출이나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불리해집니다. 학자금 대출을 관리하는 몇 가지 팁을 드리자면 먼저 본인이 얼마를 빚졌는지 정확히 파악하세요.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나 앱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자율도 확인하고요.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인지 일반 상환 학자금 대출인지에 따라 상환 방식이 다르니까 본인의 조건을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자동 아이체를 설정하면 연체를 방지할 수 있어요. 잔액 부족으로 자동 이체가 실패하지 않도록 급여 날짜에 맞춰 이체를 설정하는 게 좋습니다. 소득이 생기면 여유가 있을 때 조기 상환하는 것도 방법이고요. 이자 부담을 줄일 수 있거든요. 취업 후 상환 대출의 경우 의무 상환 개시 시점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이제 본격적으로 한국 신용평가 시스템의 역사를 들어가 보겠습니다. 한국에서 신용정보 시스템이 본격적으로 구축된 건 1980년대부터예요. 그전에는 어땠을까요? 개인 간 신뢰와 보증이 중요했습니다. 은행에서 대출을 받으려면 보증인이 필요했어요. 친척이나 친구가 보증을 써주면 대출이 나왔죠. 이 시스템의 문제는 명확했습니다. 인맥이 없으면 금융 접근이 어려웠고 보증을 잘못 써줬다가 인생이 망가지는 사람들이 속출했어요. 연대보증 때문에 가족이 풍비박산 나는 경우도 많았죠. 그래서 객관적인 신용평가 시스템의 필요성이 대두됐습니다. 1985년에 한국신용정보가 설립되면서 본격적인 신용정보 집중 관리가 시작됐어요. 은행들이 연체 정보를 공유하기 시작한 겁니다. 1995년에는 신용정보업법이 제정되면서 법적 기반이 마련됐고요. 2000년대 들어서 신용카드가 폭발적으로 보급되면서 신용평가 시스템도 고도화됐습니다. 2003년 신용카드 대란을 기억하시나요? 카드사들이 무분별하게 카드를 발급하고 사람들이 카드를 여러 장 돌려막기 하다가 결국 대규모 연체 사태가 벌어진 거죠. 이때 신용불량자가 370만 명까지 늘어났습니다. 전체 경제활동 인구의 10%가 넘는 엄청난 숫자였어요. 이 사건 이후 신용평가 시스템이 더 엄격해졌습니다. 카드 발급 심사가 강화됐고 신용등급 관리가 중요해졌죠. 하지만 동시에 한번 신용불량자가 되면 회복이 너무 어렵다는 문제도 드러났어요. 연체 기록이 5년간 남고
그동안은 사실상 금융거래가 불가능했거든요. 정부는 여러 차례 신용회복 지원 정책을 내놨습니다. 2004년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한 개인 워크아웃 제도가 도입됐고 2013년에는 국가행복기금을 통한 채무조정이 시작됐어요. 하지만 근본적인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한번 무너진 신용을 다시 쌓기가 너무 어렵다는 거죠. 2021년에 신용평가 시스템이 크게 바뀌었습니다. 1등급에서 10등급으로 나누던 방식에서 1000점 만점의 점수제로 전환됐어요. 더 세밀한 평가가 가능해진 거죠. 또 당이 연체 정보에 보존 기간이 단축됐고 나이스와 KCB 외에 올크레딧이라는 새로운 신용평가사도 생겼습니다. 긍정적인 변화처럼 보이지만 여전히 문제는 많습니다. 신용점수 산정 기준이 여전히 불투명하거든요. 정확히 어떤 요소가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 소비자는 알기 어려워요. 블랙박스나 마찬가지죠. 또 금융거래가 없는 사람, 즉 신용카드도 없고 대출도 받은 적 없는 사람은 아예 점수가 매겨지지 않습니다. 신용 이력이 없다는 이유로 금융 접근이 차단되는 거예요. 청년층의 어려움도 큽니다. 사회 초년생들은 금융거래 기간이 짧아서 신용 점수가 낮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전세 대출을 받으려면 신용 점수가 필요하고 신용카드를 만들려고 해도 신용 점수를 보거든요. 신용 기록을 쌓으려면 금융거래를 해야 하는데 금융거래를 하려면 신용 점수가 필요한 모순이 생기는 겁니다. 프리랜서나 자영업자들도 불리합니다. 정규직 직장인에 비해 소득이 불안정하다고 평가받거든요. 실제로는 소득이 높아도 고용 형태 때문에 신용 점수가 낮게 나올 수 있어요. 월급쟁이가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말이죠. 이것도 공정하지 않습니다. 한부모 가정이나 저소득층은 더 힘듭니다. 생활비가 빠듯하다 보니 갑작스러운 지출이 생기면 카드값이나 대출 상환이 밀릴 수 있거든요. 아이가 아파서 병원비가 나가거나 보일러가 고장나서 수리비가 들어가면 그 달 카드값을 못 낼 수 있는 거죠. 한번 연체하면 신용점수가 떨어지고 그러면 다음부터는 더 비싼 이자로 돈을 빌려야 하는 악순환이 시작됩니다. 의료비 문제도 있습니다. 한국은 건강보험이 잘 돼 있지만 비급여 항목이 많아서 큰 병에 걸리면 의료비 부담이 클 수 있어요. 암 같은 중병에 걸려서 치료비로 수천만 원이 들어가면 대출을 받거나 카드를 돌려막게 하게 되고 결국 연체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프다는 이유로 신용이 나빠지는 거죠. 대학생들의 생활비 대출도 문제입니다. 학자금 대출 외에 생활비를 위해 사채나 불법 대부업을 이용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대출은 이자가 높고 상환 압박이 심하죠. 제때 갚지 못하면 신용 점수가 떨어지고 사회에 나가기도 전에 이미 신용불량 상태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신용 점수는 이제 대출 말고도 다양한 곳에 쓰입니다. 휴대폰을 할부로 살 때도 신용 점수를 보고 렌터카를 빌릴 때도 봐요. 일부 회사는 채용 과정에서 신용조회 동의를 받기도 합니다. 금융권이나 격리 직종은 신용 상태를 중요하게 보거든요. 신용 점수가 낮다는 이유로 취업에서도 불리해지는 거죠. 통신사도 신용 점수를 확인합니다. 후불 요금제를 가입하거나 휴대폰을 할부로 구매할 때 신용 조회가 들어가요. 점수가 낮으면 선불 요금제만 쓰거나 보증금을 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일상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신용 점수가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부동산 거래에서도 신용 점수가 중요합니다. 전세 대출을 받으려면 신용 점수가 일정 수준 이상이어야 하고 주택담보대출도 마찬가지죠. 똑같은 집을 사는데 신용 점수에 따라 이자율이 몇 %씩 차이 나면 총이자 부담이 수천만 원 차이 날 수 있습니다. 보험료도 신용 점수에 영향을 받을 수 있어요. 일부 보험사는 신용 점수를 보고 보험료를 차등 책정합니다.
점수가 낮으면 같은 보험이라도 더 비싼 보험료를 내야 하는 거죠. 사고 위험이 더 높다고 판단하는 건데 신용 점수와 사고율의 상관관계가 명확한지는 논란이 있습니다. 중고래 플랫폼에서도 신용 점수가 쓰입니다. 당근마켓 같은 곳에서 페이 기능을 쓸 때 신용평가가 들어가요. 신용 점수가 낮으면 거래 한도가 제한되거나 아예 이용을 못할 수도 있습니다. 중고 물건 하나 사는데도 신용 점수가 필요한 세상이 된 거죠. 신용 점수를 올리는 방법들이 있긴 합니다. 가장 중요한 건 연체하지 않는 거예요. 카드값이든 대출이든 무조건 기한 내에 갚아야 합니다. 하루만 늦어도 연체로 기록되니까 자동 알체를 설정해 두는 게 좋아요. 카드 사용액은 한도의 30% 이하로 유지하는 게 좋고요. 한도가 100만 원이면 30만 원 이하로만 쓰는 겁니다. 현금 서비스나 카드로는 최대한 피해야 합니다. 이런 단기 고금리 대출을 쓰면 신용점수가 떨어져요. 꼭 필요하면 은행 신용대출을 받는 게 낫습니다. 여러 곳에 대출을 동시에 신청하는 것도 피해야 해요. 대출 신청할 때마다 신용조회가 들어가는데 짧은 기간에 여러 번 조회수가 깎이거든요. 신용카드를 오래 유지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금융거래 기간이 길수록 유리하니까요. 안 쓰는 카드라도 해지하지 말고 가끔 소액 결제하면서 유지하는 게 나아요. 다양한 금융상품을 적절히 사용하는 것도 좋습니다. 신용카드만 쓰는 것보다 적금도 들고 보험도 들고 대출도 받아서 잘 갚는 게 신용평가에 유리해요. 하지만 이런 팁들은 이미 어느 정도 여유가 있는 사람에게나 가능한 얘기입니다. 생활비도 빠듯한 사람이 어떻게 카드 사용액을 30%로 제한하겠어요? 당장 먹고 살기도 바쁜데 적금을 들고 보험을 들 여유가 있을까요? 신용점수관리법은 결국 중산층 이상을 위한 조언일 뿐이에요. 정말 필요한 건 시스템의 변화입니다. 월세를 성실하게 내는 기록이 신용평가에 반영돼야 해요. 지금은 월세를 10년 동안 꼬박꼬박 냈어도 신용점수에 아무 도움이 안 되거든요. 집주인에게 매달 수십만 원씩 성실하게 지불하는 건 신용도를 보여주는 좋은 지표인데 말이죠. 공과금 납부 기록도 마찬가지입니다. 전기세, 수도세, 가스비를 제대는 것도 신용평가에 포함돼야 합니다. 이런 기록들이 반영되면 금융거래가 없는 사람들도 신용도를 증명할 수 있게 되거든요. 신용카드가 없어도 성실하게 생활하는 사람들이 평가받을 수 있는 거죠. 소득 증빙이 어려운 프리랜서나 자영업자를 위한 평가 기준도 필요합니다. 고용 형태만 보고 불안정하다고 판단하지 말고 실제 소득과 지출 패턴을 보는 거예요. 국세청 자료와 연동해서 종합소득세 신고 내역을 반영한다면 더 정확한 평가가 가능할 겁니다. 청년층을 위한 특별 평가 기준도 있어야 합니다. 금융거래 기간이 짧다는 이유로 불이 이익을 주지 말고 다른 요소들을 더 중요하게 봐야 해요. 학력이나 취업 상태, 소득 전망 같은 걸 고려할 수 있겠죠. 물론 이것도 논란의 여지가 있지만 적어도 지금처럼 무조건 불리한 것보단 낫습니다. 연체 기록의 보존 기간도 재검토가 필요합니다. 지금은 5년간 기록이 남는데 이게 너무 길다는 지적이 있어요. 한 번 실수했다고 5년 동안 불이익을 받는 게 과연 합리적일까요? 특히 소액 연체나 단기 연체의 경우 보존 기간을 더 줄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신용회복 지원도 강화돼야 합니다. 신용회복위원회나 국가행복기금 같은 제도가 있긴 하지만 접근성이 낮고 절차가 복잡해요. 정말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합니다. 또 신용회복 과정을 마친 사람들이 다시 신용을 쌓을 수 있는 기회를 더 많이 줘야 해요. 금융교육도 중요합니다. 학교에서 신용 점수가 뭔지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 제대로 가르쳐야 해요. 지금은 사회에 나와서 카드를 만들고 대출을 받으면서 시행착오를 겪으며 배우잖아요.
그 과정에서 실수하면 신용점수가 떨어지고 회복하기 어려운 상황이 됩니다. 미리 교육을 받았다면 피할 수 있는 일들이 많거든요. 서민 금융상품도 확대돼야 합니다. 신용점수가 낮아서 제도권 금융을 이용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불법 사채로 가지 않도록 말이죠. 햇살론, 세이망올씨 같은 상품이 있긴 하지만 한도가 낮았고 조건이 까다로워요. 더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문턱을 낮춰야 합니다. 소액대출, 중개 플랫폼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핀테크 기업들이 전통적인 신용평가 방식과 다른 접근을 시도하고 있어요. 통신비 납부 기록, 앱 사용 패턴, 소셜 데이터 같은 걸 활용해서 신용도를 평가하는 거죠. 이게 더 공정할 수 있지만 프라이버시 침해 문제도 있고 새로운 형태의 차별이 생길 우려도 있습니다. 신용협동조합이나 새마을금고 같은 지역 금융기관들도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어요. 이런 곳들은 대형 은행보다 개인의 사정을 더 잘 이해하고 유연하게 대출을 해줄 수 있거든요. 신용점수만 보고 기계적으로 거절하는 게 아니라 실제 상환 능력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거죠. 정부의 역할도 중요합니다. 신용평가 산업을 제대로 규제하고 감독해야 해요. 신용평가사들이 어떤 기준으로 점수를 먹이는지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불공정한 평가 기준은 시정하도록 해야 합니다. 소비자가 자신의 신용정보를 쉽게 확인하고 오류가 있으면 간단하게 정정할 수 있어야 해요. 신용정보 오류는 생각보다 흔합니다. 동명이인의 정보가 잘못 기록되거나 이미 갚은 대출이 계속 연체로 떠 있거나 본인이 신청하지도 않은 카드가 발급된 것으로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이런 오류를 발견하고 수정하는 과정이 복잡하고 시간이 오래 걸리는데 그동안 신용점수는 계속 낮은 상태로 있는 겁니다. 개인정보 보호도 강화돼야 합니다. 신용평가 회사들이 우리의 모든 금융정보를 갖고 있는데 이게 유출되거나 악용되면 큰 문제가 생기거든요. 실제로 과거에 신용정보 유출 사건이 여러 번 있었어요. 수천만 명의 개인정보가 해킹되거나 내부 직원에 의해 불법 유출된 적도 있습니다. 외국의 사례도 참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독일은 신용정보가 매우 제한적으로 사용되어 연체 같은 부정적인 정보만 기록되고 긍정적인 신용기록을 쌓는 개념이 없습니다. 프랑스는 중앙은행이 신용정보를 관리하고 민간 기업이 영리 목적으로 운영하지 않아요. 일본은 신용정보 공유가 제한적이고 개인정보 보호가 매우 강합니다. 한국도 신용평가 시스템을 다시 생각해 볼 때가 됐습니다. 지금의 시스템은 불과 20년에서 30년 정도밖에 안 된 거예요. 절대적인 진리가 아니라는 겁니다. 더 공정하고 더 포용적이고 취약계층을 배려하는 시스템을 만들 수 있어요. 신용점수가 없어도 살 수 있는 사회를 상상해 보세요. 월세를 성실하게 내고 공과금을 제대고 정직하게 일하면서 사는 사람이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사회, 한번 실수했다고 평생 낙인이 찍히는 게 아니라 다시 일어설 기회를 주는 사회. 돈이 많아서 신용점수가 높은 게 아니라 성실하게 살아서 신용을 인정받는 사회 말이죠.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수백만 명이 낮은 신용점수 때문에 고급 대출을 받고 전세 대출이 거절되고 휴대폰 할부도 못하고 있어요. 성실하게 일하고 생활하는데도 금융 시스템에서 배제당하는 겁니다. 이게 공정한 사회일까요? 신용점수는 우리를 하나의 숫자로 축소시킵니다. 900점, 800점, 600점. 하지만 사람은 숫자가 아니에요. 우리는 각자의 이야기가 있고 각자의 사정이 있고 각자의 노력이 있습니다. 갑작스러운 실직 때문에 카드값을 못 낸 사람이 있고 가족의 병원비 때문에 대출을 받은 사람이 있고 사기를 당해서 빚을 지게 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들의 이야기는 신용점수 세 자리 숫자로 설명될 수 없습니다. 해결책은 개인의 노력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물론 신용점수를 잘 관리하는 것도 중요하죠. 연체하지 않고
카드를 적절히 쓰고 대출을 잘 갚는 것, 이런 개인의 노력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건 시스템을 바꾸는 거예요. 월세와 공과금 납부 기록이 신용평가에 포함돼야 하고 소액 연체의 보존기간은 단축돼야 하며 청년과 취약계층을 위한 특별 평가 기준이 마련돼야 합니다. 신용회복 지원은 강화되려야 하고 금융교육은 의무화돼야 하며 서민금융은 확대돼야 해요. 신용평가 과정은 투명해져야 하고 개인정보는 철저히 보호돼야 합니다. 정책 위반자들이 움직여야 하고 금융당국이 제대로 감독해야 하며 신용평가 회사들도 사회적 책임을 져야 합니다. 은행과 카드사들도 단기 수익만 보지 말고 장기적으로 건강한 금융 생태계를 만드는데 기여해야 해요. 수백만 명의 한국인들이 낮은 신용 점수 때문에 기본적인 금융 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게으르거나 무책임해서가 아니라 시스템이 그들을 제대로 평가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 처한 거예요. 월세를 10년 동안 성실하게 내고 전기세, 수도세 한 번도 안 밀리고 가족을 부양하면서도 신용 점수는 낮을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를 안 써서 대출을 안 받아서 금융거래 기간이 짧아서 말이죠. 대출 심사에서 떨어진 그 30대 직장인 이야기를 기억하시나요? 정규직에 월급도 받고 저축도 있는데 신용 등급이 낮다는 이유로 거절당한 사람. 그가 필요했던 건 집을 마련할 대출이었고 갚을 능력도 충분했지만 시스템은 그를 보지 않았습니다. 점수만 봤죠. 신용 점수는 우리를 하나의 숫자로 만들어버립니다. 하지만 사람은 숫자 이상이에요. 우리는 각자의 삶이 있고 각자의 꿈이 있고 각자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과거의 시스템이 만들어낸 불평등이 현재와 미래까지 지배하도록 내버려둬서는 안 됩니다. 변화는 가능합니다. 더 나은 시스템을 만들 수 있어요. 모두가 공정한 기회를 가질 수 있는 시스템 말이죠. 이런 이야기들이 더 많이 알려져야 변화가 시작됩니다. 오늘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유익한 내용으로 가져오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